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통해 합의문까지 공동으로 발표했는데요. 눈여겨볼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국회에서는 470조 규모의 슈퍼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 전쟁이 본격화했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월요일 반갑게 만났습니다. 저희가 또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이 지금 158분간 만났고요. 이 중에 한 1시간 정도로 비공개 오찬을 진행했습니다. 두 분 네, 오시면 항상 하듯이 짧게 한 줄 평, 굉장히 어렵겠지만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떨어진 단풍? 너무 빨리 떨어진 단풍. 네. 요즘 뭐 단풍 한창 시즌이잖아요. 예. 단풍이 조금 서서히 물들어가고 절정이 됐을 때 좀 보고 싶은데 그냥 물들어가다가 좀 너무 빨리 떨어져 버려서 아쉬운 느낌? 뭐 그런 저 느낌을 받았다는 건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 합의문 내용만 보면은 굳이 이거를 여야정 협의체까지 열어서 이렇게 합의해야 되는 건가? 그냥 예. 국회에서 합의해도 될 만한 성격의 것들인데 이제 그렇게 아쉬움이 좀 드는데요. 근데 조금 더 달리 생각해 보면 예. 그래도 대통령하고 이 야당 원내대표들하고 이렇게 한 150분 이상 만나서 또 비공개 회동을 한 1시간 정도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국정 운영에 있어서 서로 간에 다름을 뭔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꼭 어느 누구가 맞다 안 맞다 그런 걸 떠나서 그래도 저렇게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지금 반발하는 여론이 저만큼 있구나. 대통령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이제 8월 여야 5당 원내대표 만났을 때도 그렇고요. 예. 뭐라도 그래도 합의문이라도 뭐 하나 내놓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평가를 해줘야 되겠다. 예. 왜냐하면 그 이전 정부 때는 만나가지고 그냥 레이저만 막 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만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도 제대로 합의문도 못 내놨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뭔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아쉽지만 뭐라도 성과라도 좀 내놓으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래서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예. 뭐 3개월에 한 번씩 연다면서요. 그러니까 분기별 한 번씩 열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내놓으면서 좀 더 합의의 성격이라든가 크기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준석 이 위원님. 예. 저는 딱 집어서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딘가 이상하다. 이거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12월 이제 중순 때 다시 이제 원내대표 뽑거든요. 그래서 예. 임기 막바지를 앞두고 지금까지 강경 대여 투쟁 모드에서 벗어나가지고 연이어가지고 이번에 그 아동수당 관련해서도 예. 긴급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선회를 한 것도 그렇고요. 원래 이런 회담들이 보통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홍준표 대표 때 기억해보면 잘 기억나실 겁니다. 뭘 가요. 하자 그러면 5명 모이자 그러면은 예. 정의당하고 민평당은 교섭단체 아닌데 왜 끼냐 그러고 바른미래당도 끼는 게 불편한지 영수회담 하자 그러고 1대1로 그러니까 하죠. 민주당 대표도 빠지고 영수회담 하자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판을 뒤엎으면서 격을 따지고 급을 따져가지고 이걸 지금까지 좀 와해시켰던 게 자유한국당인데 예. 최근 한 3, 4일 간의 이 변화라는 거는 저도 꽤 온도차를 느낄 정도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기 말이다 보니까 예. 어떤 가시적인 성과들 내놓기 위한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대협상의 어떤 모드 자체가 변환된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보시기에도 좀 김성태 원내대표가 바뀐 것 같나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바뀐 지 오래됐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지금 당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지도부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많이 얘기가 됐잖아요. 예. 근데 원내대표가 마치 당대표처럼 느껴진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다른 꿈을 또 꾸고 계시는구나 하는 얘기가 정가 주변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콕 집어서 어떤 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대표 되고 싶어 하시겠죠. 그렇지 않나요? 저 모습이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예. 내가 대통령과 앉아서 뭘 했다라는 게 사실 급수맞추기엔 꽤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통령과 앉는다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 다른 이제 의석이 적은 정당인 거 앉는다는 거에 더 주안해가지고 이런 걸 안 했거든요. 근데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아까 말했던 다음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내 앞에 대통령과 내가 마주해가지고 뭔가 합의를 예를 들어 아동수당 같은 작은 합의라도 이끌어냈다가 네. 지금은 정책 스펙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급격한 태도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게 또 정가의 관측이거든요. 예. 성공할지는 두고 봐야죠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 뭐 사실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은 예. 크게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냈다기보다 마주 앉아서 뭔가를 했다는 거에 좀 방점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데 저는 약간 예. 지켜봐야 될 게 예. 저희 오늘 아침에 제가 김관영 원내대표랑 제가 회의하면서도 예. 들었고 그리고 저 그 김성태 원내대표도 언론에 공표한 것처럼
인사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짚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거든요. 예. 보수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근데 오늘 당장 합의문에 대한 거는 보면은 합의문에는 사실 인사에 대한 내용은 넣기 어렵습니다. 예. 예를 들어 지금 정가에 지금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지만은 예. 그것은 확정되기 전까지 뭐 부인하고 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인선하시기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들이 분명히 오갔을 것이고 비공개에서.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참고하겠다 야당의 의견을 아니면은 그건 내 고유 권한이니까 그대로 가겠다 어떤 의사 표시를 하셨을 텐데 지금 예의상 그것이 지금 야당 원내대표들 사이에서 아직 입에서 안 나오겠지만은 예.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대통령께서 협치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를 보이셨는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는 좀 강한 불만을 분명히 한국당이 표시를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왜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불만을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 화살머리 고지 갔던 거 또 예. 선글라스 꼈다 그래가지고 또 막 시비 걸고 지금 예. 비판하는데요. 그때 제가 뭐 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럼 그냥 무서우면 무섭다고 얘기하세요. 차기 대권 주자 나갈 것 같고 뭔가 좀 그러니까 지금 미리 꺾어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측근 인사들을 지금 흠집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그 행사가 그렇게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던 거는 아니었고요. 예. 그러니까 행사 자체의 성격으로만 보면 남북 공동선언 이행 뭐 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화살문지 고지라는 게 사실 6.25 한국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거기에 가서 유해를 발굴했던 곳이기도 하고 예. 또 남북 군사 합의서 내용이 처음으로 이제 실천이 됐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통일부 장관도 가고 안보실장도 가고 국정원도 다 그렇게 갔던 거잖아요.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선글라스가 잘 어울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너무 많이 시비를 걸었어요. 예. 근데 시비를 좀 거시려면은 저런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좀 다른 걸로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좀 어거지 같은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아니 저는 제 생각엔 잘 어울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세가 태연하게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요 거기 가서 군 장성들과 예를 들어 국정원 관계자들 불러놓고 제가 그 가운데서 사진 찍어 그러면은 저는 잘 안 할 겁니다. 저는 그걸 쓰겠다고도 안 할 어려운 것이고 자리죠, 굉장히. 어려운 자리고요. 그 사진이 가진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들이 비서실장 여러 명들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떠오를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김기춘 실장이 떠오를 예. 것이고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중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했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을 수행하던 모습과 임종석 실장이 수행하는 그 차이가 지금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하게 되고요. 예. 저는 지금 임종석 실장은 대통령 꿈을 꾸고 있어도 된다 좀 봅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정치인이거든요. 예. 본인이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높은 꿈을 지향해야 오히려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영역이 물론 이제 추진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대통령에겐 결국엔 개선 조직 그러니까 내각이라는 것과 그리고 네. 참모 조직이 따로 있는 것인데 참모 조직과 개선 조직 간의 이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예. 그러다 보니까 초기 보도로는 이낙연 총리께서도 약간의 불쾌감을 표시하셨던 얘기도 네. 있고 나중에 부인하셨지만요. 그런 거로 봤을 때 저는 이 임종석 실장의 이런 행보 자체가 과연 내각과의 관계 설정이 있어가지고 바람직한 모습이냐. 저는 특히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 저는 네. 해서도 안 될 해명을 했다고 저는 보는 게 뭐냐면은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선글라스가 2만 원짜리라고 답해줬어요. 아, 네. 사람들이 묻는 본질은 그게 5천 원짜리를 할지라도 예. 그걸 쓰고 그 대통령의 자리를 대신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였는데 내각이 왜 알아서 비서실장의 그런 어떤 약간의 그런 잘못된 실수 같은 것을 이렇게 커버치고 들어오느냐 이런 걸 보면 혹시 우리가 잘 모르는 권력 관계가 내각과 참모진 사이에 형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안에 배경은 아마 있을 거예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 인사를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소문들이 정가에 좀 돌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이런 이제 나름의 생각이 있고 그런데다가 선글라스 2만 원짜리 PX에서 사서 썼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더 플러스 알파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정치권에서 얘기가 되는 거 많이 얘기되는 회자되는 얘기가 이 호랑이 새끼를 키우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네. 그건 대통령 옆에다 호랑이 새끼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 대통령이 이렇게 꼭 달가울 만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비서실장이 좀 있으면 이제 대권 나갈 사람이고 좀 있으면은 뭐 할 사람이라고 얘기 듣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앞서가지 말고
좀 때리시더라도 적당히 좀 하고 어쩌면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내심 대권 주자의 욕심이 있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죠. 저렇게 뭐 하나 하더라도 자꾸 시비 걸고 얘기하면은 자꾸 키워주는 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묘하게요 보면은 과거에 이제 이해찬 대표 전에 추미애 대표 아니었습니까? 예. 이제 추미애 대표와 임종석 임종석 실장이 가진 공통점 뭐냐면은 원래 친문계 핵심이 보기에는 친문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중용이 되고 어떻게 보다니 그러다 보니까 이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행보를 뒷받침하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지지층한테는 강하게 어필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까지 정치에서 약간의 뭐 열린우리당 이후의 체제에서는 약간의 비주류성을 띄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여기서 주류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보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은 정치인으로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다음 단계를 가야 되기 때문에 곧 이제 한 1년 있으면 선거가 다가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간 청와대를 떠나야 되는 입장에서 막판에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인지상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얘기에서 이제 국회로 잠깐 넘어가서요. 오늘 예결특위 전체의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이 됐는데 잠시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국당의 그 정책 기조 중에 예산과 관련해서 아동수당 대폭 늘리고 뭐 출산장려금 2천만 원 얘기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근데 새로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지난번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랬다가 1억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출산수당 2천만 원 주고 그리고 예. 매월 33만 원 주는 게 그게 나중에 가면 1억 원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아마 김성태 원내대표 마음에는 그게 계속 자리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게 이제 뭐 김성태 원내대표의 성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 언론 보도가 어느 정도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게 예.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 의뢰해가지고 지난 대선 패배 보고서 작성하고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중도가 떠났던,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대선 출마하고 난 다음에 떠났던 한 30% 정도가 지금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고 야권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으로 가지도 않고 지금 어딘가가 있는 것이다. 네. 그 사람들 어떻게 붙잡을 거냐? 그럼 여성 그리고 젊은층 이런 사람들 중도층을 붙잡을 방법을 뭔가 강구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동수당이 일종의 이제 굉장히 좋은 정책일 수 있다고 아마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차원의 그 어떤 정치적인 계산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보수의 어떤 실용주의, 예. 실리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선 굉장히 저는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남북 관계 문제에 있어서 무조건 뭐 북한은 우리 믿지 못할 상대야. 저쪽이 완전히 무장해제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합의해 줄 수 없어. 이런 태도가 지난번 선거 때 패배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하는 보고서 내용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에 있어서 뭐 평화협력을 할 수 있다고 하거나 긴장 완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그래 거기까지 우리 동의해 줄 수 있어. 근데 비핵화는 우리 아직은 못 믿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유연하게 보수 정당이 뭔가 바뀌는 모습 보여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신선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김성태 대표는 사실을 보면은 그 정당 내에서 아까 말했던 실용주의자의 영역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가끔 강성 발언 때문에 오인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이분이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민주당 시의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참 잘 받아들이는 분인데 이번에 이 판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꽤 의미가 있다 보는 게 당내에 지금 최근에 영입된 인사들 중에 보면은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자유주의라는 사상에 대한 근본주의자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뭐든지 거의 뭐 그 책을 신봉하는 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당이 우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에 대해서 원내대표로서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한데 다만 여기서 약간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항상 그 전에 새누리당 시절 집권했던 거는 강경보수와 온건보수 간의 연립으로 거의 집권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까 김 선생님 지적한 것처럼 온건보수가 떠나갔는데 그걸 잡아올 수 있는 주체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대표 출마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당의 전통적 기반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 지지층이 그 의문을 던진다면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온건보수를 대표하는 주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판정받으면은 오히려 이 당내 강경보수 세력한테서 외면을 받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 가지고.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그런 실리주의라든가 실용주의는 바른미래당이 먼저 해줬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얘기하잖아요. 원래 그 민주주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미국에서 공화당 후보가
자유주의가 아니라 보호무역주의를 얘기한다는 건 그 예전에 민주당이 얘기했던 네. 거거든요. 그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만큼 지지할 만한 사람 많이 있고 미국이 그만큼 필요하면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식 어떤 프레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하는 단계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의 이제 새누리당의 집권 전략이었거든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대통령도 실용을 내세워 당선됐었고,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실행 못한 고용하게 많지만 좌클릭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중도화를 했고, 박근혜라는 개인은 어떻게 해도 강경보수층이 지지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온건보수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건데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최근 한 2년 동안 헤맸던 건 뭐냐면은 강경보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운데로 가려고 해서 자꾸 뒤가 뭔가 캥기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행보를 적극적으로 못했던 건데 김성태 대표가 방향은 잘 잡았을 때 아까 얘가 말했던 것처럼 이 행보를 했을 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은 절대 강경보수층에서 흔들리지 않죠. 저 사람 이상하다라고 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김성태 대표가 이렇게 갔을 때 과연 지금 당내에서 호시탐탐 재기를 노리고 있는 친박 같은 경우에는 이 김성태 대표 행보를 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몰아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랬을 때는 움직이기만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데 제가 계속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두 이렇게 분이 얘기했는데 제가 그쪽당 사정은 잘 알아요. 두 분이 오늘처럼 이렇게 서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광특위 위원은 그거 할 역할이 아니거든요. 근데 조광특위 위원이 자꾸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이 이슈에 대해서는 두 분 생각이 좀 일치할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의 농담이라고 할까요? 독한 농담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발언이 하나가 더 공개가 됐습니다. 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에게 배 나온 사람에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 일단 뭐 진위 여부는 떠나서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발언의 풀 버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옆에 배 나온 속기사가 좀 사람이라는 있었으면 게 좋겠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색하고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또 굉장히 장난스럽게 들으면은 또 장난스러운 느낌으로 오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진위가 있는 거냐. 그리고 이제 리성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스타일이 좀 그런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북한식 농담과 북한식 어떤 대화법이라는 거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속단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계속 헷갈려요. 저는 솔직히. 근데 큰 틀 안에서 보자면 예. 물론 저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들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지적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우리 대표단이 다음번에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 만나면은 뒤로 한번 쓱 데리고 가가지고 좀 그만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조심하라. 당신의 발언이 지금 남쪽에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산다라고 지적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북쪽하고 벌써 갈라져 있은 지가 반세기도 훨씬 더 지나가지고 예. 이렇게 지금 한 70년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 통한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아유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점 아니겠어요? 예. 근데 남북 관계를 가지고 서로 간에 서로 대화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을 너무 이렇게 크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큰 틀 안에서 우리끼리 손해 보면서 자꾸 우리끼리 자해하듯이 싸움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알겠습니다. 들어요. 제가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농담이 없대요. 그러니까 배 나온 사람에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성건 씨가 뭐 한 말을 잘못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진위는 그래서 더 파악해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살펴보면은 저는 리성건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대남 협상을 하던 것과 약간 다른 상황을 만나니까 뭐 농담 비슷하게 해가지고 좀 아쉬움 표현한 것 같아요. 보니까 원래 우리가 이번에 알려진 거로는 사실 남북 경협을 추진할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직까지 비핵화가 좀 단계 더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측에서 적극적으로 총수들이 오기를 기대했다고 하는 것은 의례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 때 이렇게 오면은 수행단으로 와가지고 뭔가 좀 보따리 내놓는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당장 이번에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기대하고 총수들이 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기회를 좀 보자 했는데 와가지고 리성건이 보기엔 진짜 와서 냉면만 먹고 있네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이제 왜냐면 이 사람은 실적을 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어쨌든 대남 관계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와서 진짜 냉면만 먹고 있으니까 네. 뭐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할 거리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던진 걸 수 있겠으나 저는 이게 가진 의미는 크다는 거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 측에서는 어쨌든 실제로 우리가 뭔가 경제적 경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지원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시각차가 들여다 보는 것이거든요. 그 언어가 어떻든지 간에. 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느꼈습니다. 아직까지 비핵화라는 거는 갈 길이 참 멀구나.
그리고 남북 경협이라는 것도 지금 정부에서는 다급하게 뭐 이것저것 내놓긴 하지만은 받아들이는 북한의 자세라는 것이 무슨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자세라는 걸 한번 느꼈을 테니까요. 예. 정부에서도 이걸 아마 국민들 상대로 잘 설명해야 되는 거지. 지금 발언의 진위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닌 게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조명군 장관이 우선 뭐 말 바꾸는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예. 예,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누군가 분명히 정진석 의원한테 이 말을 그 총수들 중에 누가 했기 전했겠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총수들도 솔직히 말하면 뭐 못 알아듣진 않고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전달했을 텐데 총수들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쟁이처럼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정부에서 이렇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사실 시각차가 있으면 좀 인정하고 다만 북한 측에는 할 말을 좀 제대로 해야죠. 이거는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에서 오늘 이 반응을 냈는데 그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환대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발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환대가 훼손됐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은 지금 이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발언이 나오는 그 분위기와 이런 거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 반응은 청와대가 어떻게 그런 보세요? 반응을 보인 거는 홀대를 받았다. 예. 우리가 이렇게 홀대를 받아가면서까지 북쪽에 가가지고 뭐 정상회담하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남북 경협을 얘기하고 퍼주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자꾸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이제 경계를 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좀 약간 실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남북 관계 개선 물론 평화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실질적인 경협 단계로 들어갈 때 우리가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1,000만 원 투자하고 1억 원 뽑아 먹을 수 있으면은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1,000만 원 투자하는 것도 안 돼, 보기 싫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남북 경협이 가질 수 있는 가치는 그런 정도의 가치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북 간 철도 연결해가지고 중국으로 바로 넘어가거나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북쪽에다가 뭐 돈을 얼마나 주느냐 마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로 또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좀 우리도 그런 식의 실리주의로 좀 접근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북쪽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또 다시 새끼발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 과거식 사고방식인 것 같고요. 복잡하네요. 참. 비핵화 문제가 좀 더 진전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런 의구심도 떨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북한이 봐요. 최근에 하는 행보를 보면요. 끝없이 우리한테 이제 관광 사업을 제안하거든요. 예. 근데 관광 사업이 그들 입장에 제일 좋았던 거 뭐냐면 사는 그대로 있고 갔더니만 입산료로 30만 원 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현금성 지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우리는 산업을 창출하기 기대하고 그 노동력, 값싼 노동력으로 우리 산업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걸 기대하는데 그들은 아주 고립된 공간, 예를 들어 금강산, 이번에 가서 언급했던 백두산 이런 곳에 놓고 입산료로 30만 원씩 내주고 이런 걸 다시 기대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과거에 보면요, 그 금강산 관광이 금지되기 전에 그 직전에 살펴보면요, 우리 잘 기억할 겁니다. 처음에 배 타고 갔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육로를 열어달라고 해서 육로 열어주고 육로 연 다음에 나중에는 어떤 조치가 따랐냐면은 수학여행 가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입산료를 지원해주면서까지 보냈거든요. 국가에서 우리 예산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남북 경협 사업이 뭔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이번엔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인들도 아까 가서 냉면만 먹고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 게 정부의 어떤 사업에 협조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자신들 해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난 이제 최순실 사태의 교훈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대북 사업이라는 거 그때 현대가 해봐가지고 실제로 많은 이런 어떤 이득을 본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뭐 그 단계가 다음 단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실제로 그룹이 넘어가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에서도 보면은 강제할 것이 아니라 그걸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프라나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언급을 한 게 좀 좋았다 보는데 그게 되려면 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북 제재가 풀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모든 것의 시작은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쪽에 좀 더 비중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딱 이거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돼 그러면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뭔가 계속 기대하고 뭔가 추진하고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동안에 남북 관계가 안 된 게 다 안 돼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비핵화 문제 안 돼 못 믿어. 들을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고 있는 모습에서 좀 더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건 못 믿었다고만 생각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립공원 들어갈 때 입산료 받는 거 예, 30만 원은 안 됩니다. 근데 30만 원. 좀 싸게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설악산보다 방법도 금강산이 찾을 수 얼마나 있잖아요. 좋길래 30만 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되면 요즘 LCC 저가항공사도 많이 다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네. 좀 바꿔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양진호 회장 사건을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폭행 사건 논란이 됐고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이렇게 많은 일을 저질렀는데 그동안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거든요. 이게 가능한가 지금 많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할 것이고요. 예. 이 상황 속에서 뭐 제왕적 사실 기업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우리 갑질 사건에서 많이 봤지만은 글쎄요, 그 사내 문화라는 것에서 사실 이런 것을 보고 내부 고발할 수 있는 문화 자체가 형성되지 않다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도 이제 IT 업계에서 있어봤지만은 네. IT 업계라는 것이 근로 여건이 안 좋기로 이제 유명한 유명합니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형태, 갑질에 의한 직접 형태 말고도 뭐 야근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그 여러 행태가 있지만은 다들 묶여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일자리 경쟁은 치열한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쉽게 이의를 제기했다가는 혹시 일자리 뭐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호할까, 내부 고발자 보호할까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죠. 지금 근데 직장에서 저렇게 폭행을 하는 거야 뭐 형사처벌을 폭행을 한다고 치지만 폭행죄로 처벌한다고 치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상사가 괴롭히거나.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뭐 정신적 스트레스를 계속 줘가지고 괴롭혀서 결국 회사를 떠나게 만든다거나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블랙 기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집요하게 정신적으로 나중에 정신병원까지 가게 만든 다음에 네. 회사에서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회사 내 경쟁도 치열하고 또 회사를 떠나게 할 방법은 마땅치 않고 이러니까 이런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겹쳐가지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폭의 생리랑 비슷하게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폭은 우리 사회에서 아무리 범죄와의 전쟁해도 안 없어지잖아요. 예. 그 계속 안 없어지는 공간에서 계속 기업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업 활동하다 보니까 절대 외부로 드러나면 안 되고 또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들 계속 규율을 잡아야 되고 감히 직원들이 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게 만들어서 무조건 복종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물론 가학적 성격도 저는 있어 보이는데 네. 그렇게 직원들을 막 함부로 부리고 때리고 이러는 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조폭원 조직원이 그러니까 제가 조폭 조직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비유를 그 하자면, 생리가 왜 저기 들어가서 저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또 그렇게 하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같이 마치 공범이 되는 듯한 느낌도 받을 것 같고요. 거기서 나오면은 나만 완전히 왕따가 돼서 여기에 다시 보복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생리도 있을 것 같고 네. 계속 그게 반복되면서 계속 악화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오고 예.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람이 활개칠 수밖에 없는 게 뭐 이번에도 이제 변호인단 뭐 막강한 사람들로 초호화 변호인단이 예상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요. 돈 많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으면 뭐든지 다 될 수 있고 뭐 이 자기가 조금 뭐 불법행위 저질렀다 하더라도 뭐 처벌도 별로 안 받을 수 무혐의 있다고 받고. 하는 그런 약간 그릇된 법 인식이나 의식 같은 것도 갖고 있었던 게 하는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까? 현행법상 뭐 폭행죄, 강요죄 사실은 법적으로 봐도 이게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 같지는 않거든요. 네. 초범이거나 이러면 어떤 식으로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워낙 이제 다양한 그런데 이제 일이 있었고 또 네. 개개인의 이제 대한 모욕에 해당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언사들도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죄목은 다 갖다 붙여야 된다 좀 보고요. 왜냐하면 현재 법 미비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본보기를 세워야 된다 보고요. 저는 이 기업이 사실 보면은 사실상 저도 IT를 했지만은 거의 컨텐츠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불법 행위 의존으로 그렇죠. 돈을 벌고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이 구조 자체도 이제 좀 잘 들여다봐야 된다 생각하는 게 분명히 이런 류의 사업에 대한 지적은 있었습니다. 저작권을 사실상 우회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식의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업들이 왜 지금까지 한 20년이 되도록 규제되지 않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현금 자산이 충분할 정도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느냐. 이건 분명히 정치권과의 어느 정도 아니면 관계와의 어느 정도 결탁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지금까지 이런 시도를 분명히
제가 이거 담당 상임위 하는 의원이라고 치면요. 상임위에 그 국감에 몇 번이나 들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감에 나온 횟수가 2회인가밖에 안 되고 중간에 흐지부지 됐었거든요. 일이 더 확장될 수 있다고 보시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뭘 믿고 이러는 겁니까? 돈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IT 사업가라고 하면서 돈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부릴 수 있고 돈을 또 썼겠네요, 그러면. 급기야는 또 이렇게 변호인단까지 호화스럽게 꾸려가지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상황이 왜 나왔겠느냐. 저는 그런 산업이 규제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데는 분명히 정치인들과 관계에서 할 일을 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이 몰라서 못했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유에서 안 했든지 간에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이제 제자를 막 폭행하는 인문 교수라고 이른바 불렸던 네. 분이 있잖아요. 징역 8년 받았어요. 네. 징역 10년이었다가 또 합의 받다 그래서 2년 또 깎아줘가지고 8년 받았는데 8년이면 짧은 기간 아니거든요. 네.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감옥에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건 뭐 하지 말라는 얘기나 재계하기 마찬가지이기 어렵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번 것 같은 경우에도 굳이 뭐 다 합쳐놓고 보면은 이묻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혐의를 적용하고 어떻게 검찰이 잘 수사를 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러니까 오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경험이라는 게 뭡니까? 자본주의는 계급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비행기 타면은 퍼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코노미까지 다리 뚱뚱 버가면서 비행기 다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그들은 돈 많으면 그런 대우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는 다 1인 1표예요. 네. 그런 거 우리 사회가 잘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든 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 없이 나도 계속 버스 타는 사람은 나는 버스 타고 다녔으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그릇된 인식이에요. 네, 이런 인식들을 이제 깨줘야 한다. 알겠습니다. 마땅히 우리 사회에 법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